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옥까지 떨어졌었지만 이제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쳐서 다 잊고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신 중에 상중신이었지만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아마 또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옥의 순간이 다시 닥친다면 그때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강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잊어보려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새 출발도 잘할 수 있겠지요. 저는 택배 기사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도 20년이나 됐네요. 군대 다녀와서 외삼촌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뜻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도 못하고 있는 제게 튼튼한 몸뚱이이니 딱이라고요. 저도 뭐라고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만 할 때였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오래도록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아프셔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셨는데 그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보태면 보탰지 그냥 놀고 먹을 수 없던 까닭도 있었기에 이 일이 더 적합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면허만 있으면 몸으로 부딪혀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수입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배달해야 할 물건들이 많아서 힘들었죠. 뉴스나 매체에서 보는 것 같은 소위 말하는 갑질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음식 쓰레기 버리기 요청, 물건 수령하고도 받지 못했다는 거짓 컴플레인, 배송 예정인 물건 외에 온갖 심부름 요청 등등 엄청나게 많은 상식 이하의 일들이 있었고 요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 일을 나갈 뿐이었죠. 당장에 밀린 배송 물품들이 절 기다리고 있었고 전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물론 좋으신 고객님들도 계셨습니다. 꼬마 고객님은 문 앞까지 나와 자신의 장난감을 배송해 주어 고맙다며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만큼 인사를 하기도 하고 수고하신다며 간식이나 음료를 비치해 두시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그런 고객님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택배를 안전하게 배달해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돌아 나오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보람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받으러 나가게 되었죠. 굉장히 이른 나이였던지라 놀라기도 했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친구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기도 했고 워낙에 착한 놈이었거든요. 일을 마치고 씻고 나가보니 이미 자리는 시작되었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우리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 측 친구들도 3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더군요. 신랑이 되는 친구놈이 많이 취했는지 유난히 저를 반기며 옆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곁에 앉아 술을 한 잔 마셨을 때 친구놈이 쓰러지더라고요. 신부가 임신 중이라 친구놈을 혼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저와 신부 친구들이 돕고 있는데 다른 친구놈들이 잠깐 앉아서 신부 친구들과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택시 태워서 올 테니 그때까지 모시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우르르 나가고 나니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남아있는 신부 친구들과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워낙 말주변이 없기도 했고 군대 제대 후 여자분들과 앉아 있었던 게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히려 신부 친구들이 저에게 바쁘신가 봐요. 술 한잔 하세요. 라며 말을 붙여주셨고요. 친구들이 돌아와서야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서로 어색한 듯 친해진 듯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결혼하는 친구놈이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결혼하는 거기도 해서인지 우리는 그 후에 종종 더 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집들이를 하게 되어 우리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얼굴이 익어서인지 조금 더 가까워져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집들이도 잘 마치고 상 치우는 것까지 돕고 집안 정리를 한 후 헤어지려고 하는데 신부 친구들 중 한 명이 절 부르더군요. 오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라고 하더군요. 친구들은 뭐야, 둘이 그런 거야? 하면서 놀리고 여자분들은 크크거리고 있길래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어 얼른 번호를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오빠, 저 성이에요. 잘 들어가셨어요? 라고 문자 메시지가 오더군요. 좀 설레긴 했지만 좀 두려워졌습니다. 솔직히 여자들이 좋아할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좋은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나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러면서도 네, 성희 씨도 잘 들어갔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제가 웃기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오빠. 오빠는 저 어때요? 저는 오빠 좋은데. 라는 메시지를 보고는 갑자기 온몸이 베베 꼬이더군요. 저 같은 놈을 좋다고 해주는 성희 씨가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성희 씨가 잘 웃기도 하고 본인 친구들에게나 저희 친구들에게나 싹싹하기도 해서 관심이 가던 차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먼저 다가가기에는 조심스러워서 망설이고 포기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성희 씨가 제가 좋다니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다스려지겠습니까? 저희는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안 형편이나 부모님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비슷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더군요. 성희도 그런 저의 사정을 친구들을 통해 듣고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저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동질감에 의한 호감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성희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기도 잘하고 고객들의 온갖 갑질에 제가 힘들어할 때면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어 제 마음이 풀리게 해주었습니다. 직업도 어린이집 보조교사였는데 조금 더 일하면 정교사가 될 수 있다며 성실히 하는 모습에 더 좋아졌습니다. 항상 서로의 편이 되어주자 약속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연애를 하고 성희가 정교사가 되고 나서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없는 살림인지라 겨우겨우 끌어모아 작은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지만 아끼고 아껴 얼른 집 사고 부자가 되자고 농담처럼 말하며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알콩달콩 재밌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 먹어가며 일을 하니 전보다 힘도 덜 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지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가게가 전보다 잘 되어서 제가 부모님 댁에 생활비를 안 보내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을 수 있는 돈도 조금 더 늘어 그 재미도 있었거든요. 물론 아내의 친정집에는 계속 생활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전보다 나아진 상황에 감사하며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상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심할 정도로 입덧을 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다 개워내고 음식은 모두 먹지 못했죠. 당연히 아내는 일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과일만 좀 먹어서 제가 종류별로 과일을 사다 놓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면 헬스케져 있는 아내가 안쓰러워 뭐든 먹고 싶으면 말만 하라고 과일도 깎아주고 마사지도 해주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는 도중 통화를 하는데 장모님이 만드신 제육볶음이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퇴근하며 고기를 사가서 제육볶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갓집에 따로 거실이 없어 음식이 되는 동안 아내가 쓰던 방에서 기다리다가 아내의 졸업 앨범을 발견하여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장에서 뭔가가 툭 떨어져 보니 아내의 성적표였습니다. 반 등수도 등수였지만 전교 등수도 높았더군요.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일만 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께서 싸주신 제육볶음으로
겨우 몇 달 만에 밥을 먹는 아내를 보자니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며 자기야, 당신 아기 낳고 나면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공부 다시 할래? 당신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다며 라며 이야기하자 치, 괜히 나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난 지금도 좋아. 어쨌든 아이들하고 생활하잖아. 라고 웃고 말더군요. 그런 아내가 더 측은하게 느껴진 건 왜였을까요? 그래서 일단 아이 낳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집 사는 거 조금만 늦추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아내 몸 추스르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꽉 채우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죠. 굉장히 힘들게 난산으로 아이를 낳은 탓에 아내는 이틀 동안 몸져 누워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더 잘하고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돌이 지나자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다시 권했습니다. 아직 당신 20대고 35살에 임용된다고 치면 정년까지 30년은 일할 수 있잖아. 나야 원래 공부에 관심도 없었지만 당신은 아니더라. 아깝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 엄마가 교사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니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난 뒤 아내는 지역 교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졸업과 함께 임용에 성공하더군요. 아내에게 자기야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수고했어. 정말 너무 고마워. 라며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아내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여보 진짜 당신 없었으면 나 못했어. 혼자서 너무 고생 많았지. 앞으로 갚으면서 살게. 라더군요. 그간의 고생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애초에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저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우리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받아 아무래도 자취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졌거든요. 아내가 새로 시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어 흔쾌히 사택으로 짐도 날라주고 아이에게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길 힘들어해 모두 눈물을 훔치며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와서 전처럼 요리도 해주고 아이와도 꼭 붙어 있더군요. 아이도 그런 엄마를 얼마나 기다리고 반기던지 보는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월급을 받아 장모님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본인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에게 송금하더군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얼른 집 사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자며 얼른 모아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우던 담배도 끊어가며 저도 더 졸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도시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내의 학교에 이런저런 일들로 주말에 오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더군요. 아이는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혼자 방에서 울더군요. 아내를 닮아 머리가 좋은 건지 유치원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쌓아뒀다가 아내에게 보여주곤 했었는데 그걸 못해서인지 유치원에서도 문제 행동들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전화와서 너무 바빴다며 피곤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처음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서운해지고 화가 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와 결혼한 재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했지만 무슨 일인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니 저한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며 말을 시작하더군요. 저는 다 듣고도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성희가 어떤 애인데 그런 짓을 해요. 라며 부정했지만 머릿속에는 그간의 행적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진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게 재수 씨는 저도 아니길 바라죠. 그런데 성인의 학교 근처가 저희 작은아버지 댁이라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 친구라도 오빠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죠. 라며 울더군요. 재수씨,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오해일 거예요. 내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줄게요. 일단 고마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바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밝게 웃는 아내의 얼굴만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전 머리라고는 써본 적 없는 놈이 그때는 얼마나 굴렸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받는 아내에게 뭐해? 라고 물으니 오늘도 너무 바빠서 이제 사택 들어와서 겨우 앉았어. 진수는 자? 라더군요. 그래서 진수가 엄마 많이 찾아. 그래도 주말에는 좀 와. 유치원에서도 안 그러던 애가 애들이랑 싸우고 그런데. 라고 하니 아휴 알았어. 바쁜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일단 시간 보고 갈게. 라며 피곤하니 자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곧 방학이니 조금만 더 참고 얼굴 보고 오해를 풀자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까지 걸었던 기대는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아내는 전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성희야,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라며 어이없어 하는 제게 오빠, 그동안 나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 오빠랑 나랑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관심사도 맨날 돈 모으는 거, 애 교육 이런 거잖아. 그게 사는 거야? 난 좀 자유롭고 싶어. 오빠도 나 없이 잘 지내잖아. 진수한테는 얘기 좀 잘해줘. 라는 겁니다. 그런 아내에게 너무 배신감이 들더군요. 성희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진짜 사람도 아니구나. 라며 울분을 표하자. 그래서 오빠 지금 생색내는 거야? 그래서 임용되고 내가 돈 보내줬잖아. 이혼해도 양육비는 보낼게. 그동안 모은 돈도 오빠 다 가져. 진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뭐 오빠한테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어. 오빠가 좋아서 한 거잖아. 뭐 그렇다고 안 고맙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다 참고 살 수는 없어. 나도 내 인생 찾고 싶어.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아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사택 앞에 도착하니 아내 차가 있더군요. 제가 중고차 매장을 돌고 돌아 아이 보러 좀 더 자주 와달라고 사줬던 차였습니다. 저는 가져간 여분의 차 키로 차 문을 열고 일단 아내의 내비게이션으로 그동안 다닌 목적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내비와 블랙박스는 꼭 확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수씨의 전화를 받고 심란한 마음에 찾아봤거든요. 내비를 보니 참 많이도 다녔더군요. 바빠서 아이 돈 못 보러 오는 사람이 바다며 산이며 근사한 식당 그리고 수많은 모텔들까지 근처 안 가본 곳이 없더군요. 이러느라 바빠서 집에는 올 수가 없었나 봅니다.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일단 메모리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는 아내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 핸드폰을 카메라 설정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있어 이상하게 생각하며 슬쩍 안쪽을 보니 방 안은 아주 난장판이더군요. 두 남녀가 굉장히 격렬하게 나누고 있더군요. 여자는 제 아내였고 남자는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기에 일단 동영상을 촬영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붙어있는 두 사람을 사진 모드로 찍기 시작하자 찰칵 소리 때문인지 깜짝 놀라 뒤돌아보더군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반쯤 젖은 옷들을 추스르며 남자는 도망가듯 나가버렸고 아내는 절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래서 내가 오빠랑 이혼하자는 거야. 이게 무슨 경우야. 무슨 흥신소니? 정말 격떨어져. 뭐 몰래 찍으면 어쩔 거야? 라더군요. 더 있다가는 제가 일을 낼 것 같아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성희가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라며 우니 장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지 놀라지도 않으시며 뭐 어쩌겠어.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잖아. 애 낳고 난 산정이 있으니까 그냥 좋게 보내줘. 자네 고생한 거 나도 알고 다 알지. 그러기에 사람이 수준 맞는 사람하고 붙게 되어 있어. 에휴, 그게 집안 형편 때문에 한껏 낮춰서 시집이라고는 갔는데 영 아닌 걸 어쩌겠나. 같은 교사라니 말도 잘 통하고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 그냥 원래 안 될 인연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감사하게 라고 개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 길로 처갓집에서 나와 길바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라도 이것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분도 증거를 보시더니 양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다면서 합의 금액도 크게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다 크게 소송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정말 어렵게 임용에 합격했거든요.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진짜 세상의 모든 욕들이 떠올랐지만 변호사님이 절대 격하게 반응하면 그쪽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어떤 보상을 말씀하십니까? 제 아들은 엄마를 잃었고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10년 세월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끊겠다고 하니 선생님,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이러더군요. 진짜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미래를 제가 좀 망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애들 가르치고 살 생각을 하면 역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내가 전화를 하더군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 인생 망치지 말라며 울더랍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아이가 자고 있어서 받았습니다.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나한테 소송 건 건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 소송 건 거는 풀어줘. 이거 소문나면 우리 학교에서 잘려. 그 사람 없으면 나 이제 못 살아. 오빠, 이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잖아. 라며 울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그래, 제발 잘려라. 내일은 내가 너희 학교장한테 사진이며 다 보낼 테니 그런 줄 알고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니? 난 끝까지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와 그 상간남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더군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저장해 놓고요.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간통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 판결과 상간남은 3천만 원 배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는 모습에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 치가 떨리더군요. 장모님은 저에게 전화해 저주를 퍼부으며 너 때문에 둘 다 학교 잘렸다. 좋니? 이제 선생 사입어나 했더니 어디서 깽판이야. 그리고 돈? 5천만 원이 애 이름이야? 못 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면 또 소송 걸면 되죠. 나라에서 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해줬는데 왜 안 주십니까?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교사직에서도 박탈될 줄 알았으나 감봉 3개월로 그치더군요. 제 아이와 저만 이렇게 모든 걸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달 뒤쯤 전 아내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두 사람 결혼식 한다고요. 남자가 초혼이라 식을 하는데 친구들 다 부른 거 보면 그쪽 친척들은 내용 모르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도 엄마라고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그것들을 곱게 결혼하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앞뒤로 커다란 피켓을 만들어 달고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던 사진과 판결문을 크게 복사해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족 사진은 손에 들었죠. 같은 내용을 전단지로도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서부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 입구에 들어서서 신랑 측 부모에게 대개 며느리 되시는 분 전 남편입니다. 이렇게 식까지 올려주시는 것 보니까 이쪽 부모님들은 정상이 아니시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장모가 와서 절 밀어냅니다. 그래서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폭행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벙찐 표정으로 절 보는 사이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전 아내를 보니 정말 역겹더군요. 아이고, 2번 드레스 입으니까 좋냐? 나 좋다고 번호 따갈 때는 언제고 이러고 있니? 성희야, 저 남자한테도 먼저 번호 물어보고 들이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뒤로 시끄러워지더군요. 한 여자가 성난 황소처럼 신부 대기실을 돌진하여 전 아내의 머리채를 잡더군요. 야! 이 뻔뻔한 것들아! 나랑 김진성이랑 결혼만 안 했지. 부부나 다름없다고. 제발 헤어지라고 부탁했지. 그랬더니 뭐? 너 애 엄마라며? 너희 애는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라며 이야기하다 절 발견했는지 놀라서 보더군요. 그러더니 전 남편이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아주 버라이어티 판타스틱 하구만. 니네가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아? 내가 절대 그렇게는 못하게 할 거야. 라며 전 아내의 머리채를 계속 잡고 있더군요. 전 아내는 드레스 때문인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달려나온 애식장 보안 요원이 저희를 끌어내기에 저는 전단지를 더 뿌리며 난동을 부렸고 그 여자분은 신랑 되는 남자를 찾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끌려가 파출소에서 조서를 쓰는데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더군요. 한편으론 통쾌하면서도 집에 있는 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경찰은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벌금도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신부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라며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파출소에서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부르더군요. 저기요, 저랑 술 한잔 안 하실래요? 라면서요. 저도 마침 그냥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하고 근처 아무 술집이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소주 2병을 시키고 앉아 각자 술을 따라 마시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피켓 속에 저희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자분도 울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여자분이 먼저 그 새끼 선생 되면 결혼하려고 뒷바라지 한 것만 12년이었어요. 군대 갔을 때도 다 챙겨서 면회가고 매일 편지 쓰고 그랬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진짜 너 같은 여자는 없다더니 그 말만 믿고 저는 안 써도 그 새끼 용돈은 빼놓지 않았어요. 그 집 부모도 나중에 결혼하면 다 보상해 준다더니 교사 며느리 볼 생각에 전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 여자분에게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전안에 아니 애엄마 아니 그 여자 뒷바라지만 8년 했어요. 머리 좋은 앤데 집안 형편 때문에 꿈도 못 펼쳐본 게 안타까워서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거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쪽은 애도 있고 결혼했었으니까 위자료도 받았다면서요. 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라도 해달라고 할걸. 그쵸? 라며 또 울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말없이 울다가 술 마시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며 무슨 용기에서인지 그 여자분의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혹시 그 년놈들 또 해코지할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라면서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그간 쉬었던 택배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아이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는 눈치가 있는 건지 할머니의 말씀도 잘 듣고 전처럼 말썽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찾지 않았죠. 아직 어린 나이인데 괜히 철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절 보며 당신 중에 네가 제일 상신일 거다. 어휴, 나쁜 년. 착한 내 새끼 속을 저렇게 후빈다. 시며 혀를 차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며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옷가게 택배 배송을 갔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더군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어머 여기서 뵙네요. 연락하신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길래 당황했더니 그것도 이혼했대요.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서 학교도 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셨어요?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건너듣긴 했어요. 장모님이 전화하기도 했고요. 그날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봐요. 라며 웃었더니 그놈 부모도 저한테 협박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학교 학부모 중에 제 친구가 있어서 소문을 냈나 보더라고요. 교장실에 엄마들 찾아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그것들 없는 대로 온다고 이쪽으로 매장 다시 냈거든요. 반갑네요. 라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 다 받긴 했어요. 근데 양육비는 안 주네요. 못 준대요. 참, 벌금 얼마 나왔어요? 전 500만 원 나왔어요. 라며 씁쓸해하자. 저도 500만 원이요. 너무 억울하네요. 전 위자료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아이가 안 됐어요. 언제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여기 아이 옷도 파는 매장이거든요. 라며 명함을 주셔서 받아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가 일을 마쳐야 하니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여자분과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아플 때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가끔 일 마치고 술도 마시고요. 저희 아들과도 잘 어울려 주셔서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그랬습니다. 저와 동갑이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 보니 이해가 돼서인지 대화가 잘 통하더군요. 그러다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며 후회한다고. 그래서 욕을 시원하게 해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묘하게 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한테 전화 또 오면 받지 마세요. 라고 해버렸더니 웃더군요. 그래서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좀 웃기긴 한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더니 우리 만나는 거 아니었어요. 애도 보여주길래 그런 줄 알았죠. 라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가 10개월 정도 만났을 때 아이가 아빠, 아줌마랑 같이 살면 안 돼? 난 아줌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나 아줌마 좋아.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 라고 하더군요. 눈물이 나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남에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혼도 했고 애도 있지만 이제 그만 다 잊고 행복하고 싶다. 이혼남이 이러는 거 이기적인 거 아는데 나랑 결혼할래? 라며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말을 이제 해. 진수가 아침에 엄마 손잡고 학교 가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다는데 얼른 그렇게 해주자. 라며 허락해 줬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는 그 도시가 아닌 곳에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우리는 전에 전 애인과 배우자에게 헌신했듯이 지금은 서로에게 헌신하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팠던 과거의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이 치유되었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행복하도록 빌어주시겠습니까? 긴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